예,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요,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근까지도 주택가격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폭등했다라고 하죠.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 얘가 앞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 얘가 앞으로 주택은 취득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자금적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 20대 30대 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저기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물건도 알아보고 아, 요거 괜찮네 라고 하시면서 자녀 명의로 취득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최근에도 국세청 매년 그렇지만 세무조사가 날이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공인회계사 산하에 감사반 연합회라고 있어요. 자, 이 연합회에서 일선 공인회계사들에게 자문 주의령까지 내렸습니다. 자문할 때 주의해라, 조심해라. 자, 그만큼 지금 세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세금 계산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자녀 명의로 취득해 주시는 분들 딱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증여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해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 자, 일단 자녀 20대 30대 지금 아직 사회생활 얼마 안 했잖아요.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40대 50대보다 좀 짧죠. 그래서 자본이 없습니다. 근데 주택을 어떻게 취득해? 그 주택 취득 자금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요? 부모님이죠. 자,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증여세 이야기를 하면 증여세 너무 커, 깜짝깜짝 놀랄만한 자금이 이제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앞으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특별세무조사 같은 걸 맡게 되면 진짜 패가망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좀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고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몇 년 차 일을 하고 있죠? 자녀가 모아둔 돈은요? 세대 분리는 됐습니까? 자, 이런 등등의 정보를 여쭤보는데, 일단 증여세를 낼 의향이 있으시냐라고 제가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사실 그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인정하고 오시는 분들 예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증여세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자녀의 미래 가치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 자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직업군 중에서는 자녀가 혹시 공무원인가요? 자, 공무원이면 꼭 증여세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요즘에 자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공직자들 문제되는 게 뭐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많잖아요. 자,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자, 증여세를 냈냐 안 내냐, 자,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방송이나 방송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써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차용증 쓰면 괜찮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그런데 자녀가 직업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 차용관계라는 건 뭐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차용이라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자, 부모 자식 간에는 특수관계인이에요. 국세청에서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자금을 대줘서 주택을 취득하게 만들었다? 자, 이거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아웃이에요. 자, 그리고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연봉도 받게나 돼요. 자, 그런데 그 연봉에서 일단 기본적인 생활비나 지출비용 이런 고정비용 빠지고 나서 그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자, 이 가처분 소득을 넘어서서 이 차용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얼마 전에도 사례가 나왔어요. 그냥 징여로 추정해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차용을 해서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느 지역의 물건이 괜찮더라, 지역이 좋다더라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은 자금의 원천, 자금을 어떻게 자,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그 자금의 규모에 맞는 지역과 물건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환경이 많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라는 거를 지금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광명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20년도에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징여세를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징여세를 조금 아까워해서 과도하게 자녀와 채무관계를 형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나 고민스러웠을 거고 증빙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들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징여 지금 신고 안 하신 거죠? 무신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납부를 불성실하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가산세라는 게 붙는데 이 가산세가 정말 세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요. 합법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징여세 내실 거 내시고 취득하는 게 신상에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녀 명의로 취득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상담하면서 이와 같은 징여세 그리고 또 잘못된 사례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웬만한 지역들 규제 지역으로 다 묶였잖아요. 현재 자금 조달 계획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그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재를 하셔야 돼요. 자, 그와 더불어서 자금 증빙 서류 뭐 내가 주식을 팔았다 또는 내가 주택을 처분했다 또는 내가 통장에 잔액 증명서도 또 가져와야 되고요. 또는 내가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았다 또 대출 받은 거 그런 내용들 증빙 서류를 또 챙겨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이런 경우가 또 많아요. 계약은 어찌어찌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됩니다. 자금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 딱 듣고 나서 사람들이 또 벙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자금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 원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지역이나 물건만 이 생각하고 그냥 계약하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자금 증빙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징여세를 또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징여세 내는데 또 빚으로 또 이제 끌어다가 또 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생각할 게 정말 많은데요. 최근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래요. 지금 강화된 세무조사가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집값 통제 목적으로 자, 이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지금 세무조사가 굉장히 빡세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이전에 지킬 건 지켜가면서 그리고 스스로 머리 아픈 일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제가 방송을 하긴 했는데요. 자,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또 보실 필요도 있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조심하세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